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의 밀림에서 한국 의사가 벌벌 떨면서 말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제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던 저에게 한나라가 보여준 신념은 충격이었고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일까요? 무기일까요? 아니면 신뢰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이 공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리사 하워드입니다. 미 국무부 동남아 안보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40대 초반 군 출신 외교관.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고 철저하다고 평가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말도 자주 들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10년 전 필리핀 정글에서 아버지를 잃은 후로 저는 달라졌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신념을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이라고. 하지만 그 신념이 아버지를 앗아갔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본부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한 영상을 보고 있었죠. 푸놈펜 외곽,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 한국 의료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납치범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협박과 요구 사항들. 한국 정부는 48시간 안에 응답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죠. 살고 싶다는, 구조되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총성.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죠.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감정을 드러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10년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으면서요. 아시아의 또 다른 혼란이군요. 이번에도 우리가 뒷수습해야겠죠. 제 옆에 앉아있던 박성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계 분석관이죠. 그는 늘 신중했습니다. 말을 아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냉소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르다고요. 지난 10년간 저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봐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비슷했습니다. 혼란, 협상, 실패, 그리고 미국의 개입.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죠. 제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필리핀 정글 배경, 군복을 입은 아버지. 10년 전 인질 협상이 실패로 끝난 그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그때부터였죠. 저는 아시아를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곳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나라. 큰 결정을 내릴 때면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 그게 제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편견이었죠. 박성윤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새벽 4시, 워싱턴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죠. 리사, 아빠는 괜찮아. 협상이 진행 중이야. 곧 집에 갈게. 하지만 협상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움직이지 않았죠.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필리핀 정부와의 관계, 지역 안보 상황, 여론의 반발.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남겨졌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죠.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정의는 군사력이 담보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신념 같은 건 사람을 죽일 뿐이라고. 영상 속 한국 의료진들의 얼굴이 자꾸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공포, 같은 절망.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죠. 감정은 제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냉정해야 합니다.
차갑게 분석해야 하죠.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경제 제재까지 발표했죠. 저는 회의실에서 그 보도를 보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단독 행동을 한다고요? 그건 동맹 체계를 깨는 겁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상의도 없이 독자 행동을 한다는 건 동맹 관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화면에는 CNN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정의를 위해 홀로 행동하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죠. 정의라고요? 외교에서 정의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게 또 있을까요? 정의를 내세우는 순간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람을 죽이죠. 박성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죠.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념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성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죠.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10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울지 않을 겁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동맹국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한국의 결정이 미칠 파장을 예측했죠.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일본은? 러시아는? 동남아 국가들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미국과 상의도 없이? 이건 감정적 대응이 분명했습니다. 자국민이 인질로 잡혔으니 화가 나서 무작정 제재부터 때린 거죠. 그리고 감정적 대응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죠.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UN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죠. 한국 대표가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죠. 또박또박 분명하게. 우린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책임이라고요? 동맹국과의 협의도 없이 단독 행동하는 게 책임입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권의 인권 탄압, 부정부패, 국제법 위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죠. 그리고 한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성명을 냈죠. 한국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국이 그들을 지지한다고요? 박성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은 것 같았죠. 때로는 옳은 일이 전략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단단하게 쌓아올렸던 확신. 힘이 곧 정의라는 믿음. 계산이 신념을 이긴다는 생각. 그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직은요. 10년 동안 믿어온 걸 하루아침에 버릴 순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707특임단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말했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투로 인질을 구하겠다고요? 협상도 없이?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은 언제나 협상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무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죠. 인질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협상 없이 바로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48시간의 시한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결정이었죠. 인질들이 위험해질 겁니다. 자칫하면 전원 사망할 수도 있었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죠. 푸놈펜 외곽 야음을 틈타 707특임단이 침투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대원들이 밀림을 헤쳐나갔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남겨진 아버지. 협상만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미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사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대원들의 숨소리, 발소리, 총성, 비명, 폭발음.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못했죠.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그런데 놀랍게도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불과 17분 만이었죠. 한국 의료진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상자도 최소였습니다. 납치범 측에서만 사망자가 나왔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협상 없이, 무력으로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빠르게. 구조된 인질 중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 돌아갈 거라고 꼭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죠.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 아버지는요? 미군은 아버지를 지켰나요? 아니죠. 정치적 계산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여론 때문에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협상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72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죽어갔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죠. 한국의 결단과 미국의 침묵.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명확했죠. 경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재로 캄보디아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죠. 저는 그래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경제야. 한국이 철수하자 다른 투자국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심지어 중국까지. 캄보디아 정부는 패닉에 빠졌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이런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는 걸까요? 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박성윤이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죠. 그게 한국식 방식이죠. 신뢰는 가장 강한 제재니까요. 한국이 움직였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걸 압니다. 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 힘이 아니라 약속, 계산이 아니라 신념. 한국은 그걸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군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그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뉴스는 연일 캄보디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였습니다. 한국의 제재가 불을 붙인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정권의 기반도 흔들렸죠. 군부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독재자가 권좌에서 물러났죠.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거리에는 해방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춤을 췄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구조된 의료진들도 보였죠. 그들은 다시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자유로운 나라에 의료봉사를 하러 온 거죠. 저는 본부로 돌아와 오래된 파일함을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군 기록이 보관된 곳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파일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훈장, 표창장, 임무보고서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 미발송된 문서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협상은 끝났다.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남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들을 지켜야 하니까. 리사, 아빠는 신념을 지켰단다. 그게 군인의 본분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신념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뢰. 계산이 아니라 책임. 아버지는 그걸 지키려다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신념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감정에 휘둘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지키다 떠난 거였죠. 유엔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안건이었죠. 한국이 제안한 국민보호 목적 개입 예외 조항. 국제법에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는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 저는 회의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이 이어졌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통과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요.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죠. 박성윤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약속의 완성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한국, 신뢰의 힘. 브리핑 자리에서 저는 동료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린 늘 무기로 세상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외교는 계산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걸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성윤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이었죠.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제게 작은 배지를 건넸습니다. 태극기 모양이었죠. 미국에서도 이런 걸 배워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우게 될 거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웠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죠.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작지만 묵직했죠. 마치 훈장 같았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한국 동요였죠. 저는 그 노랫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멜로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캄보디아에서 구조됐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바로 그 의료진이었던 겁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안 돌아올까봐.
근데 우리나라가 구해줬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줬죠. 작고 따뜻한 아이. 제품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미국도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죠. 따뜻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오해했었다고. 10년 동안 편견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한국을 미국의 그림자로만 봤었다고. 하지만 이 나라는 스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빛으로요.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로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국무부에서 일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정말 많이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그 웃음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윤이 배웅을 나왔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번엔 달랐죠. 박성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 아버님도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감정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책임이었죠.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신념, 책임, 신뢰. 그게 진짜 힘이었던 거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별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한 나라의 용기가 국제 질서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 작은 나라라도 신념이 있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를 만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했죠. 마치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신념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 같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신뢰 외교의 시대.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패러다임. 무기가 아닌 신뢰로, 계산이 아닌 신념으로, 협박이 아닌 약속으로 세상을 바꾸는 외교.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국제관계에서 진짜 힘은 무기의 수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에서 나온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습니다. 지난 8일간의 경험을, 제가 목격한 변화를,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실을. 옆자리 승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기내. 저만 깨어 있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었죠. 저는 곧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고 브리핑을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국무장관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였죠.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1세기 외교는 19세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뢰가 화폐입니다. 약속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신념이 전략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집중해서 들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신뢰를 어떻게 외교적 무기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을 어떻게 지키는지.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장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하워드 부국장. 이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이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신념이 왜 중요한지. 저도 이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를 떼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신념을 그들이 보여줬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신뢰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신뢰 외교 협력 프로그램. 양국이 함께 신뢰 기반 외교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었죠. 박성윤이 한국 측 담당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상회의를 했죠. 리사,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박성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목표입니다. 신뢰 외교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요. 6개월 후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개국에서 외교관들이 모였죠.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외교입니다. 참가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죠.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 질서를 바꿨는지를. 1년 후 유엔에서 신뢰 기반 외교 원칙이 채택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었죠.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표결을 지켜봤죠. 찬성 178, 반대 0, 기권 15.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투표 후 한국 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워드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용기를 보여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대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 함께 만든 겁니다. 신뢰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10년 전 사진. 군복을 입은 아버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갔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우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2년 후 저는 국무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큰 책임이 맡겨졌죠. 하지만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뢰 외교. 그게 제 모토가 됐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신뢰를 쌓는 길인가? 이게 약속을 지키는 길인가? 어느 날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혔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군부는 무력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정보국은 신중론을 폈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 그리고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게 답입니다.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8시간 만에 구출 작전이 성공했죠. 인질 전원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한국식 구출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국무장관 자격으로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워드 장관님, 5년 전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카카.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준 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신뢰의 힘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발전한 도시.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신뢰, 신념, 책임감.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5년 전 제게 배지를 준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 키도 많이 컸죠. 기억나요? 5년 전에 배지를 줬던 거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선생님이 우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죠. 그래, 울었지. 행복해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일 배우고 있어. 너희 나라에게서. 아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 그게 미래였습니다.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존중을, 그리고 신뢰를.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2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사진, 다른 하나는 태극기를 든 그 아이 사진. 2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신념을 지키자고, 신뢰를 쌓자고, 약속을 지키자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위기는 계속 일어나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해답이 무엇인지. 신뢰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 계산이 아니라 신념. 협박이 아니라 약속.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신념이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신뢰를 지킨다면.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국무장관으로서. 하지만 무엇보다 신뢰 외교의 전도사로서. 세상 곳곳에서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한국을 보라고. 그들이 보여준 길을 따르라고. 신뢰로 세상을 바꾸라고. 그게 제 사명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리고 한국에게 배운 사명.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